안녕하세요. 팅기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벌써 거의 한 7, 8번째 팟캐스트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게스트분은 아마 다이어트하는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탄수 그리고 단백질빵 브랜드 중에 거의 시조새 격인 마이굿밀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대표님이랑은 저희가 원래 북클럽 네. 독서 모임에서 만나 뵙고 저는 원래 마이굿밀을 알고는 있었어요. 자세히는 몰랐는데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브랜드도 너무 괜찮고 또 대표님도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제가 먼저 촬영 모시고 싶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촬영이 성사가 됐는데 네. 오늘 좀 깊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아주 엄청난 몸의 소유자이시고 또 운동 경력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보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원래 저희 팟캐스트는 그 출연자분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또 그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의 스토리 또 이걸 창업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전 이제 2014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20대 때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피트니스 지도자, 전문 지도자 겸 짧게나마 선수 생활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이직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밥보단 빵을 훨씬 좋아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빵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직을 하게 돼서 14년도에 조그만한 공방이나 아니면 이제 매장 같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 불현듯 어떻게 보면 연습 과정이었어요. 왼손에는 단백질 쉐이크 타 먹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통밀빵 먹고 있다가 이 두 개를 합쳐보자. 합쳤더니 단백질빵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없었고 페이스북이랑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두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런 소식을 지인들한테 전하니까 당시 반응이 너무 핫했어요. 그 제 인프라 안에서는. 그러다가 그걸 보고 어떤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맛보고 싶다고 찾아와서 제품 주고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대박이 났죠. 카톡이 막 거의 뭐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페이스북 스타였고 거기다가 이제 제 연락처랑 제품을 이제 박제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제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브랜드를 기획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불현듯.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네. 너무 맛있고 몸에도 좋고 해가지고 솔직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말 초창기 때는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 될 정도로 퍽퍽하고 아 그래요? 왜냐면 기술력도 너무 없었고 제가 빵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헬스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빈봉으로 운동하는 사람인데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없잖아요. 4년간 이제 꾸준히 제품력은 향상을 시켜온 거죠. 거의 그게 10년 전 네. 일이죠. 네. 딱 10년 전이네요. 네. 14년도니까. 계속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완벽한 제품인데 아직도 완벽하다고는 이제는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원래 개발자들은 다 이상의 높이 있다 보니까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죠, 항상.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약간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라는 게 빵 전문가가 만들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운동하시는 분이 스스로 먹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렇게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흥미로웠었고 한번 간략하게 마이굿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슬로건은 제가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 이거를 가장 큰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시작과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빵을 만드는 그 전공자들은 이런 빵을 만들려는 니즈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레시피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하면 대부분 잘 못 만드세요. 너무 생소해서. 완전히 방식이 다르잖아요. 베이킹하는 것도. 생산 방식이나 이런 루틴은 비슷한데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중간에 반죽점을 잡는 거, 온도 잡는 거 이런 게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실패 지점도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한 6개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를 잡아야 제품의 완성도가 좀 잡혀요. 그 생산 공정에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사실 단백질빵이나 저탄수빵 같은 게 많아졌지만 네. 당시에는 진짜 노하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독점 같은 시기였지만 그만큼 사실 제가 마케팅에 좀 뛰어난 부분이 크진 않아서 네네. 바이럴로 계속 아름아름 알려졌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간략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한 3년에서 4년 걸쳐서 2017년도에 네. 부담제로라는 제품을 만들게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순탄수화물이 이렇게 제품 한 개당 3g에서 5g 정도. 빵인데요? 네, 5g을 오. 초과하진 않았고요. 단백질은 한 11g에서 많게 15g까지 들어있는 맛별로 좀 상이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있었고 네. 그 제품이 이제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 완전히 바이럴이 잘 됐어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이제 국가대표 특출난 선수분들까지 엘리트 선수분들까지 이제 그거를 접하시면서 그때 한 해 한 20만 개 정도 판매를 했어요. 20만 개요? 네. 1년에? 꽤 많이 팔았죠. 당시 이제 소규모로 자그마하게 제조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디벨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반에서 4년 만에 처음 흑자 전환이 됐던 시기였고 네네네. 2020년도에 가장 큰 정점을 만나서 네,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월 매출이 1매출로 바뀌는 순간을 네. 만나게 되고 차라리 뭐 배송 지원이 2달, 3달 걸리고 환불이 아무리 많이 뜨더라도 우리 힘으로 자체적으로 좀 천천히 커나갔으면 좋았을 걸. 이거 대량 생산을 해보자. 그런 목표를 갖고 전문 공장, 큰 공장들을 찾아다니다가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봤죠. 네, 한 2년 정도 실패를 맛보고 작년에 다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조팀을 꾸리고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조그만하게 소규모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때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대표님이 직접 하실 때랑 공장에서 할 때 뭐 퀄리티나 이런 그쵸.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팀이어도 새로운 제품을 접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얼마나 단축시키냐 그리고 얼마나 그래도 판매 가능하게끔 만드냐 이 차인데 한 2-3달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 나오는 제품들. 근데 이걸 끝없이 폐기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이 절대적인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수탁자고 그러다 보니까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이제 좀 패턴대로 맞출 수밖에 없었고 한 6개월에서 그쯤 넘어가서 이제 제품이 좀 규격을 잡으려고 하고 다시 고객들도 모객이 된 순간에 네. 갑자기 너네 제품 어려우니까 생산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옮겨갔더니 어떤 공장에서 또 6개월 정도 자리 잡혀갈 때쯤 되니 부도 상태였었던 거를 이제 인지를 안 시켜주고 거래처들에 뭐 한 달 전에 갑자기 통보를 해버려가지고 또 옮겨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번번이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심폐소생도 불가능하고 고객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냥 중단을 했어요. 온라인몰 닫아버리고 한 반년 정도 중단을 했다가 어떻게 하자 하다 그냥 다시 한번.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영끌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들으면서 참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저희도 이제 키토 도시락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네. 설탕을 안 쓰고 제조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냥. 사실 난이도로 치면 저희가 조금 더 쉽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음식이니까. 네. 근데 이게 저희도 공장한테 바람 맞은 적도 많고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집에서 내가 1인분을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이거를 10,000개 만들었을 때 똑같이 구현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빵은 더 어렵죠.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라면을 예시를 들면은 내가 나 먹자고 한 개 맛있게 끓이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능하지만 네. 10인분 끓여주는 거 거기서 100인분으로 넘어가고 1000인분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소량을 맛있게 만들어도 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자동차 시승회나 이런 발표회 가면은 컨셉트카는 기가 막히잖아요. 양산화된 차는 전혀 다른 게 다 어디 갔어 이거 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맞아. 양산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래도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난다. 근데 그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래도 대표님이나 저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아요. 네,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네. 끝도 없이 수정해야 되고 정말 네. 쉽지 않더라고. 변수도 많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대표님이 지금 딱 봐도 몸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키도 몇이라고 하셨죠? 거의 190, 85. 85. 자꾸 너무 계속 올리시는데. 2m 40으로. 이렇게 키도 크시고 몸도 엄청 좋으시고 딱 봐도 슬림하시기까지 한데 그런 분이 빵을 만들게 된 게 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 그때 처음에 저 특강 라이브로 특강하고 있을 때 맞아요. 처음 뵀잖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훤칠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 왜 오셨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마이구밀 대표님이셨고 네. 그래서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시게 된지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빵을 너무 좋아했는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금기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기간 때는 또 그거를 한참 절식을 했다가 다이어트가 끝나면은 빵으로 폭식을 너무 많이 해요. 억누른 만큼. 그쵸. 출근길에 10,000원어치 사가고 퇴근길에 10,000원어치 사가고 한 봉다리씩 사가고 점점점 그게 늘어나서 네. 한 달에 빵에 소비한 비용을 따져봤을 때 100만 원이 넘는 달도 있었고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쵸. 온갖 몸에 트러블, 염증. 지금도 사실 밀가루 빵 먹으면 소화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밀가루 빵을 먹으면 좀 힘들어요. 당시에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나마 20대 때는 몸이 좀 그래도 생생하니까 지금보다 덜했는데 빵 폭식을 너무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이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좀 안심하고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협했어요. 진짜로 다이어트에 완전히 적합한. 네네. 그러니까 닭가슴살과 야채, 견과류 소량을 먹는 것과 동일한 스펙으로다가 빵을 만들려고 했다 보니까 스펙은 그렇게 따라주는데 맛과 맞아요. 퀄리티와 만족도는 맞아요. 그만큼 주지 못하니까 결국 이거를 대처식으로 먹고 또 일반 빵을 찾게 되고 그렇죠. 그 딜레마에서 항상 빠지다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 타이밍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산화에 꿈을 꾸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뾰족하게만 가다가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네. 이제 좀 생각이 많은 우리 걷잖아요, 대부분. 그쵸, 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거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니까 체감 온도로는 한 영하 한 20도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역대급 한파였던 날인데 계속 걷다가 보통 그 날씨에는 안 걷는데. 안 걷죠. 근데 걸었어요. 네. 너무 이제 생각이 복잡하니까, 복잡해서 네. 어떠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파지 줍는 할아버지가 쪼그려 앉아서 그 삼립 보름달 빵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추운 날씨에 네. 마실 거 하나 없이 쪼그려 앉아서 그걸 드시고 계신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창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제가 먹지 말라고 뭐 속된 말로 쓰레기 식품이다라고 했던 그런 음식은 누군가한테는 그 소중한 한 끼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걸 맞아요. 보는 순간 아 이게 사회적인 부가가치도 있을 거고 나도 양산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장인 정신 같은 그런 막 그 철학 같은 걸 많이 내려놓고 플렉서블하게 내려놓고 솔직히 이 정도의 첨가물이 화학적인 것만 아니고 이 정도의 첨가물과 이 정도의 요소를 섞어서 그리고 탄수화물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낮을 필요 없이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높여서 맛에다가 치중을 하고 나아가서는 좀 생산성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많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음식이 사실 영양, 좀 생리적인 부분? 그런 것만 보면은 운신의 폭이 엄청 좁아져요. 뭐 어떻게 식단을 짜기도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도 맨날 하는 말이 물론 감량을 빡세게 하실 때는 자연식 위주로 하지만 완전 자유로움과 완전 억제가 있다면 그 중간에서 내가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탄수 빵이나 이런 키토 베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빵들이 만족감을 못 줘서 결국은 결국엔 더 먹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성분도 괜찮고 맛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 기존 빵이 100이라고 치면 한 6, 70점만 돼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찾은 브랜드가 있으면은 저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셨어요. 네. 저희 팀원들끼리 되게 자주 얘기했었거든요. 아. 키토빵 먹어도 어차피 또 폭식하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을까 하다가 우연히 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희 미팅 때 빵 네. 한번 주신 게 있어서 먹어봤는데 제가 먹었던 저탄수빵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아, 같아요. 괜찮으셨나요? 만족감도 있고. 완전 저탄수라고 하기엔 저도 조금 지금은 약간 핸디캡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빵과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낮췄다. 당과 탄수화물을 많이 낮췄다. 10g대 아닌가요? 탄수화물이? 순탄수가? 완전하게 솔직하게 오픈을 드리자면은 빵 자체 중량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낮을 수도 있고.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맞아요. 소금빵 계열은 사실 스펙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이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아주 퓨어하고 제가 먹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한 건데 맛과 식감이나 이런 만족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단백질의 그 원료 자체가 높아서 스펙이 좀 뛰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짚어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일반 빵과 가격 차이는 약간 크게는 30% 가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선택이고 이러이런 재료를 만들었으니 분명히 장점은 있다. 이런 거를 어필드리고 싶죠. 네. 아마 소비자분들도 이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알고는 계실 거예요. 물론 나온다면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아까 좀 이렇게 스펙이 훌륭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점검했을 때는 아주 괜찮았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빵 그 자체에서 단백질을 엄청 높게 하기보다는 저는 네.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식단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백질은 뭐 고기나 이런 쪽으로 보충을 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네. 식단빵으로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단백질 대처식은 너무 많죠. 맞아요. 네. 엄청나게 많죠. 또 아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대표님은 그러면 맑은밀 빵 먹으면서 네.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복이 생기잖아요. 네. 정말 재밌는 게 좀 골 때린다고 해야 되나? 어떤 제품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보통 신메뉴 개발할 때 한 석 달 정도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어요. 하루에 뭐 정말 최대 맥스까지 먹었던 게 30개 같은 제품을. 왜냐면은 생산되기 전에 반죽 상태부터 먹어보고 직후에 먹고 반죽을 드세요? 네, 생반죽도 먹어보면 왜냐면은 들어가기 전에 그 점도에 따라서 뭘 넣고 빼고 단맛과 짠맛도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요. 그냥 빵쟁이들끼리는 그렇게 제가 완전히 빵쟁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개발자에 좀 가까운 사람이지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좀 숙련이 돼가지고 뭐 최악의 경우는 배탈 정도입니다. 배탈 나는 거 정도가 최악의 경우니까 그냥 반죽 먹어보고 나온 거 굽고 직후에 먹고 얼렸다 먹고 2번 얼렸다 먹고 최악의 상태에 먹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유통기한도 좀 당당하게 잡을 수 있고 하니까 진짜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과거에 17년도, 18년도, 20년도 이쯤에 만들었던 그 탄수화물을 극도로 낮췄던 빵들은 정말로 그것만 그렇게 30개 가까이 먹으면서는 가능은 했어요. 그때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하루에 30개를 먹는 게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마지막 규격을 잡고 컨펌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정말 때려 죽여도 못 먹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막 정말 헛구역질까지 나온다는 정도가 아 이제 그만 멈춰야겠다. 예, 결정을 내가 내려줘야겠다라는 시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제품을 먹을 때는 감량이 됐고 내친 김에 시합 준비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체지방이 잘 빠져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합을 못 나가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제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조금씩 오더라고요. 어떤 예를 체중이 느는 거죠. 뭐. 아. 네, 체지방이 늘더라고요, 늘기는. 지금- 그만큼 많이 먹었을 때는. 아 그렇게 많이 먹을 때 근데 한 10개 정도 제가 먹는 그 매크로 안에서 어느 정도 넣고 빼고 했을 때는 전혀 무리는 없었지만 그 전만큼 먹었을 때는 당연히 탄수화물이 그만큼 높으니까 따라서 열량도 같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 개발 단계에 돌입했을 때는 체중이 좀 늘고 개발 단계가 끝나면은 다시 양을 줄여가지고 조절은 하고 그냥 디폴트로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는 매일 먹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지금 거의 매일 복근을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지방이 낮긴 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 그렇게 근육량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빵을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슬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하우도 제가 이제 뒤에서 많이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그냥 내친 김에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그래도 맑은밀 제품으로 하루에 2-3개씩은 드시나요? 보통 정말 좀 최소 5개. 최소 5개요? 네, 최소가 5개 정도만 거든. 주말 같은 때는 2-3개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거의 안 먹을 때 주말에는 그냥 네. 한 끼에 뭐 뷔페 같은 데나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면 그럴 때까지 싸들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년 전에 뭐 운동할 때도 아니고 그때는 뭐 어딜 가도 닭가슴살과 네. 고구마를 싸들고 다녔지만 그런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날 빼고는 지금도 차 안에 보냉팩에 항상 네, 2-3개는 갖고 제가 가요. 그때 봤습니다. 그때 아 맞아요. 그때 네, 회식할 때 도시락 있다고 빨리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빵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시면서 네.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저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제 몸을 통찰하기까지가. 뭘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안다고는 못하고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몸이라는 게 자기 몸을 최대한 통찰을 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찾아내고 내가 얼마큼 먹고 얼마큼 움직이고 그랬을 때 그 기본값을 찾아내는 거. 감량기 때 얼마큼 먹고 증량기 때 얼마큼 먹을 수 있고 뭐 내가 근육량을 늘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근데 이게 이제 완전식품 같은 거로다가 매크로를 잡으면은 당연히 그 오차폭이 많이 줄겠지만 가공식품들로 매크로를 잡게 되면은 오차폭이 꽤 커요. 맞아요. 네. 20% 이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할 때는 최대한 비율을 좀 잘 섞어가면서 자연식과 가공식품과, 예. 네.
저는 편협한 건 지금은 굉장히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먹어라, 맞아요. 식단을 짜가지고 네. 이런 거는 너무 지향하고 있는 편이라서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아. 쏙쏙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네. 조합을 하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도 한 3, 4년째 체중이 변화가 없거든요. 아, 뭐 잠깐 일시적으로는 높아졌다 줄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항상성이 있으니까 네, 제자리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80에서 81kg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지금 체중이 어떻게 지금 저는 한 86kg, 저는 한 2kg에서 3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85에 85kg요? 네. 근데 이게 체중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2, 3kg가 늘잖아요. 네. 느는 게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체지방이 느는 게 아니라 몸에 그냥 부종이 쌓이고 맞아요, 맞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네, 갑자기 좀 너무 헤비하게 먹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먹으면 정상적인 호르몬이나 이런 대사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먹은 양만큼 또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훅훅 찌지는 않거든요. 예전처럼. 네. 예전에는 하루에 1kg씩도 찌더라고요. 폭식증 걸렸을 때. 아, 그러니까 진짜 완전 빼보시기도 하시고 완전 네. 폭식도 해보시고 다 네. 해보셔가지고 노하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계기도 제가 말랐었기 때문에 그 콤플렉스를 벗어나고자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70kg였었고요. 네, 70kg 시작을 해서 120kg까지 가보고 20. 네. 90kg 뺐다가 이게 말이 120이지 사실 근육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냥 뭐 뚱땡이죠 뭐. 슈퍼 뚱땡이죠. 근데 오늘은 이게 셔츠를 입고 계셔서 좀 네. 많이 가려졌는데 반팔 입고 오신 날 보니까 몸이 아주 아 그냥 훌륭하십니다. 슬림합니다. 슬림하고 그냥 체지방이 좀 적은 편. 네. 약간 그런 근선명도의 운동을 좋아하고 지향하다 보니까 아마 편집자분께서 자료 화면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아마 아주 훌륭하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마이근밀 제품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러면서 단백질도 채우려고 하고 있고 또 맛을 위해서 약간의 지방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단지를 다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 식단에서는 탄단지를 어떻게 구성하세요? 감량기 네. 때는 탄수화물 한 200g 정도. 순탄수로. 네, 순탄수는 200g, 단백질은 한 150에서 제 체중 곱하기 이 정도까지는 먹으려고 하는데 네. 사실 단백질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네, 닭가슴살을 좀 먹기 힘들고 싫어가지고 아마 빵에다가 좀 더 단백질을 넣은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고, 지방은 100 이상 먹어서 지방 100g 네. 이상으로. 총 양으로 봤을 때 3,000 초반이면은 제가 유직이고요. 네, 2,500에서 3,000 사이로 들어오면 감량기로 들어가고, 제 기준에서 500칼로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몸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인앤 아웃은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 1kg에서 1.5kg 감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제 그렇죠.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지금 사실 키가 185에 네. 근육량도 엄청 많으시고 낮은 체지방률인 거를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보시기에는 3,000칼로리, 2,500칼로리 이게 되게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체격과 그리고 운동량도 또 있고 네. 운동 강도도 있고 이걸 다 고려하셔서 보면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한 가지 첨언을 더 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제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한 건데 과거에 100kg가 넘게 나가고 막 체중이 많이 늘었을 때 대사나 뭐 이런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졌을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땐 1,500칼로리 먹어도 체중이 안 빠질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고구마 한 개만, 손가락 두 마디 많은 거 한 개만 먹어도 팍 어지럽고 띵하고 맞습니다. 엉망으로 망가졌을 때는 그런 시기도 겪은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좀 첨언해보자면 아까 나왔으면 좋았을 얘기인데 제가 지금 현재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또 운동량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는 컨디션이긴 하거든요. 네. 전에는 운동량으로 커버하긴 했어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6, 7년 전에는 네. 운동을 한 3시간 정도 많게는 막 거의 막 3, 4시간 왔다 갔다 유산소 거의 꼭 해주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딱 60분에서 70분 무산소 운동하는 게 다고 유산소 운동은 따로 하진 않아요. 산책을 좀 그냥 가끔 하는 편이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호흡량을 일상적으로 습관을 때 호흡량을 많이 높였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냥 되게 단순해. 뭐 복식호흡, 흉식호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시고 뱉는 호흡량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율신경계에서 그냥 일정한 호흡량을 유지하는데 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는 호흡량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크게 쉬고 뱉어도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
맞는 말인 게 결국에 이 지방을 태우고 하는 것도 다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산소와 나가는 탄소가 예. 맞아요. 그리고 건강한 세포랑 또뭐 조금 더 나가면 암 세포랑 아. 안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산소의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고 몸에 이제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는 게 건강에 무조건 좋고, 저는 이게 살 안 찌는 체질인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저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지향하는 몸들이 좀 라이트하면서 좀 약간 네, 갈라지는 그런 슬림하고, 몸들이었고 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옆에 있으면 숨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맞아요. 네, 이렇게 흑흑거리는 숨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고 맞습니다. 이거를 더해서 그냥 기본 활동량을 많y 늘려요. 맞아요. 저도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연료를 많이 제일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근데 한 80km나 100km로 항속 주행할 때는 연료를 굉장히 아끼고 단수가 내려가고.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때 에너지를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그때 네. 호흡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어딘가를 가거나 어딘가를 계단을 오르거나 움직일 때 이거를 그냥 노동이나 피로감 있는 것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이나 활동 그럼 즐겁게 받아들이고 공짜 유산소. 네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저의 그냥 하루의 신진대사량 거기에 다 플러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운동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고도 현재 제가 그냥 음식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모든 볼륨을 다 높여버렸다. 산소의 볼륨을 다 높여버렸다. 네. 이런 게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막 엄청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깊이 공부한 거는 아니니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확실히 산소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이제 선수 생활은 그만하시고 네. 한 명의 몸 좋은 일반인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원래 트레이너를 했지만 철저하게 일반인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느끼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인의 식단을 식단.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몸 좋으신 분이 말씀하셔야지 믿어주실 것 같아서 사람들이. 보면은 헬스장에서도 운동하다 보면은 해가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이신 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계시죠. 그게 자기 만족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게 자기 만족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운동하는 루틴 같은 것도 비슷하고 크게 외적인 변화도 없고 하는 걸 보면은 아직 더 배우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반인들 지금 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극히 일반적인 입장에서 내가 조금 몸이 좋아지고 싶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루틴을 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운동이 나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냐면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최고의 운동인 거잖아요. 네. 그게 공을 치는 걸 수도 있고 공을 차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나가서 뛰는 걸 수도 있고 무거운 걸 드는 걸 수도 있고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네, 맞아요. 누가 뜯어 말려도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것들. 맞습니다. 네. 그런 운동을 하나 찾는 거.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는 내 경제적인 그 범위 내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외식비를 아끼고 건강한 음식을 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런 거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쳐지지 않고 맞습니다. 그랬을 때가 좀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2개월, 3개월 바짝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네. 하고. 내 일상의 일부가 돼야죠. 맞습니다. 네. 네. 이것도 아까 잠깐 했던 얘기기는 한데, 대표님이 아까 감량기랑 유지기 때 각각 네. 탄단지를 어떻게 드신다고 하셨죠? 그램 단위로. 그램 단위로. 네. 유지기 때는 300g, 탄수화물 300g, 지방 100g 이상인 것 같아요. 지방 100g에서 120g 사이인 것 같고 단백질은 한 150g. 150g. 네, 최대 200g 정도까지는 가는데 진짜 운동을 많이 했고 네. 이날은 꼭 챙겨 먹고 싶다 할 때는 200g까지 가보고 그렇지 않은 날은 100g 초중반에서 스탑하는 것 같아요. 감량기 때는 단백질 지방을 그대로 두고 탄수화물만 좀 줄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타이밍은 첫 식사 때. 운동은 항상 공복에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은 항상 공복에 하려고 하고요. 그게 점심시간이 됐더라도 그때까지 공복을 유지하다가 웬만하면 공복에 근육 운동을 하고 첫 식사가 되는 타이밍 때 감량기다 하면은 순탄수 기준으로 30g 정도. 첫 식사 때. 네. 네. 아, 한 끼는 되게 좀 타이트하게 라이트하게 드시고, 좀 라이트하게 먹고 드시고. 마지막 식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좀 보충해주는 식사. 그러니까 200g 정도를 챙겨 먹는데 그 이유는
공복 운동의 가장 최대의 단점인 것 같아요. 글라이코겐 활용도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공복에 유산소를 잘 하지 않는 이유나 유산소 운동을 할 바에 그냥 집에서 푸시업이나 맨몸 스쿼트를 훨씬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을 잘 활용을 해야 네.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가장 조화롭게 맞춰지잖아요. 비우고 채우고 네, 네. 비우고 채우고 근데 개념으로.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쓰기보다는 관성의 운동이고 그리고 숨이 차는 운동이다 보니까는 글리코겐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 그쵸. 개인적으로는. 유산소는 지방산을 훨씬 많이 쓰는 네. 운동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잘 먹고 싶거나 잘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근육 운동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혹시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벼워요. 몸이 가벼워서. 네, 모든 게 가볍고 뭔가를 식사를 하고 운동할 때보다 조금 더 꾸준하게 힘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기복이 업앤다운이 없이. 없이. 네. 그리고 공복을 한번 유지해서 그거를 쭉 유지하는 건 너무 쉬운데 중간에 식사가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바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허기짐을 참는 건 되게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혈당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질적이어지기도 하고 너무 예민해지고. 허기가 지면 맞아요. 그냥 한번 공복이 시작돼서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은 잦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허기짐이 왔을 때 그거 한 번만 고비 넘기면은 굉장히 또 스테이블해지고. 맞아요. 저도 요즘에는 점심을 안 먹어요. 음. 저녁만 먹는데 그게 업무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아. 되고. 근데 제가 아까 그 공복 운동에 관해 여쭤본 이유는 네. 저는 공복 운동을 엄청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글리코겐은 전날 먹은 걸로 저장이 돼 그쵸. 있고 아침에 이거를 꺼내 쓰는 거는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었어도 어제 거 꺼내 쓰는 거니까 그쵸. 에너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위장에 음식이 없는 게 근육으로 혈액 보내기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감신경의 관여도도 높고. 맞습니다. 네. 근데 구독자분들 중에 그 공복 운동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힘이 없다고 체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힘이 있는데 실제로 몸에 에너지는 있는데 약간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가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퍼포먼스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근데 공복 운동 때 항상 갖고 있는 거는 소금물. 아,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 직후에 먹는 건 부스터 한 잔을 마시고요. 음. 옅게 타서 네. 물을 좀 한 600ml 정도 타서 마시고 700ml 정도 물에 소금 1에서 2g 정도 희석시키고 스테비아 살짝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은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해질만 마지막 보충되는. 끼니에도 또 충분히 드셨으니까 그쵸. 유지하기도 그 아주 정도로. 편할 것 같고.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공복이라 그래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사실 오히려 저는 식사하고 운동하면 더 안 돼요. 아, 네. 네, 속 더부룩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공복이 훨씬 편하고. 근데 제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뭐 키토나 저탄건지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타협점으로 잡기에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공복도 지키면서 지방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또 탄단지에서 어느 한쪽으로 막 엄청 치우치지도 않고 지방도 사실 100g 드신다는 거는 제가 본 이 헬스인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 아, 같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 약간 닭고야를 정석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방 100g은 말도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니 한 15년 전만 해도 지방을 네. 먹으면 지방이 찌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좀 무지했어요. 상식이었으니까 네.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그 딱 중간 지점에서 지속 가능하기 좋은 운동인,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운동인이라면 단백질도 충분히 챙겨 먹어도 되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자기 체중 곱하기 1에서 1.5배 정도 먹으면 일반인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체격이면은 뭐 2배 드셔도 전혀 2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저는 체감은 하는데 네.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제 무엇을 위함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거기다가 뭐 현업의 선수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단백질을 챙겨 먹고 이 정도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냥 미니멈 정도로 유지하되 저한테도 약점이 있거나 좀 더 키우고 싶은 부위도 있고 맞아요. 네. 그 부위의 운동이 정말 잘 된 날에는 맥스까지 챙겨 먹고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닭고야 위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거에는 지방을 100g까지 드시는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만드는 제품에 음. 어느 정도 지방이 계속 섞여 있잖아요. 맛을 네네. 네. 퍽퍽한 식감이나 좀 딱딱한 식감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프트한 걸 좀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을 좀 선호하게 되고 오히려 고기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오일리한 그런 음식들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을 많이 먹고 사람에 따라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지방이 제일 소화 흡수가 느리잖아요. 맞아요. 느리고 오래 걸리고 저한테는 공복에 글라이코겐을 전날 먹은 글라이코겐 활용하는 것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당신생 과정에서 끌어 쓰는 것들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을 좀 잘 챙겨 먹다 보니까 이 정도 값이 나왔고 난 이 정도를 먹어도 그래도 적당히 유지가 되는구나 싶어서 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또 지방을 줄이면은 또 무언가를 늘려야 되는데 맞아요. 탄수화물을 너무 늘려도 솔직히 좀 혈당에 좀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에도 좀 부담을 일으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막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채널에서 일반인 그러니까 초보자나 뭐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대사가 좀 느리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탄단지 비율이 2대 3대 5거든요. 2대 3대 5? 근데 이게 칼로리 기준이에요. 아, 그래서 그람수로 바꾸면 2대 3대 3, 2대 3대 2?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키토제닉 정석이 1대 2대 7인데 네. 이것도 칼로리 기준이죠. 근데 얘를 그람수로 바꾸면 1대 2대 3이 돼요. 그래서 아마 2, 3, 5를 그렇게 바꾸면 2대 3대 뭐 2, 3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 드시는 식단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람수로 하면 2대 3대 1이네요. 그 정도 되겠죠. 네.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훨씬 체격이 작으신 일반인 분들 체중도 대상이니까. 적게 나가실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만약에 저한테 뭔가를 배우고자 하거나 이런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루틴을 또 추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저의 스몰 버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예후가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예후들도 많았고 성공 사례들도 꽤 괜찮았고 물론 저는 현업에서 떠났지만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왕왕 네. 많이 와요. 제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단 어떠한 장애가 그러니까 뭐 심한 당뇨가 있거나 대사 네. 장애가 있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분들 한해서 약간 초기 정도인 분들한테도 괜찮았고 원래 저도 닭고야를 엄청 오래 하다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저탄고지로 바꾸면서 근데 저는 사실 엄청 고지방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좀 저도 이제 제 거에 맞는 그런 걸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일 느꼈던 게 일단 배고픔이 많이 줄었고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좀 활력이 좀 좋아진 면이 분명히 있고 지방을 아주 줄이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도 줄고 근데 얘네가 다 성호르몬의 전구체니까 맞아요. 성욕이나 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거 마지막 단계 가면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모든 의욕이 상실되죠. 네. 모든 의욕이 인간으로서 맞아요. 갖고 있는 식욕만 남고 진짜 너무 제가 약간 동물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탄수 줄이고 지방 좀 늘려주고 밸런스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허기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주는 영양소 중에는 지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마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알고 계시는 이론적인 정보도 괜찮고 이거는 뭐 약간 그래도 헬스인들 사이에서는 국룰 같은 거니까 네. 중량을 쳐야죠. 중량을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이게 이제 그 수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중량을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맞아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자극점부터 찾아야겠죠. 네, 기점 네. 찾고 자극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극점을 찾았다면은 자기가 들 수 있는 한계치의 중량을 올려가고 그렇죠. 내추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운동하는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운동의 빈도와 휴식. 근데 이것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몰아붙이기 식으로 해서 몸이 좋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에 입각해서 휴식과 강도 이 볼륨을 가져갔을 때 결과물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횟수 위주로 자극점만 잘 찾아도 몸이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도 시도를 해보는 거. 근데 그냥 운동은 계속 하면 할수록 좀 느껴지는 거고 또 주변에 평균적인 그것들을 봤을 때는 중량 100% 동의합니다. 네, 헤비웨이트를 해야 그거를 하기 위한 협력근서부터 뭐 모든 근육들이 같이 근신경들이 포괄적으로 발달을 한다. 네. 고립 운동으로는 초보자나 근육이 아직 커보지 않은 사람은 한계점이 좀
짧을 것 같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몸이 이렇게 변한 거를 돌이켜 보면 3대 500 딱 찍을 때 와. 엄청 커졌고 지금은 근데 많이 작아졌어요. 저도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더 크셨던. 아니, 훨씬 컸었는데. 지금도 팔둘레라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옷이 좀 타이트해서 그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한번 580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리고 이제 580을 다시는 못 하니까 그 이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설렁설렁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확실히 중량이 내려가니까 몸이 작아졌어요. 많이 느낍니다. 그거를. 그래서 뭐 자극이나 뭐 이런 것도 횟수 이런 거 엄청 중요한데 중량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람 몸이 사실 높아지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발달시키는 거니까 네.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늘어야 그 중량을 버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필요에 의해서 사실 뇌의 입장에서 근육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연비만 안 좋고. 근데 계속 이게 환경에 압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건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량과 강도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원래는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점점 채널이 이제 젊어지면서 20, 30대 남성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운동 관련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전문가까지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워낙 훌륭한 분들 요즘 많아가지고 배우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엘리트나 선수분들의 노하우가 일반인 입장에서 아직 적용하기 시기상조인 것들이 좀 있어요. 인정합니다. 네, 눈높이 교육이 조금 필요한데 네. 일반인한테 도움되는 노하우 위주로 저는 전달을 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수분들은 뭐 제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 없으니까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리그가 또 따로 있겠죠. 그럼요. 있겠죠. 어나더 레벨이라서. 그것만 하시니까요. 또 각자의 그렇죠. 전공이 다른 건데. 전문가시니까. 그러냐. 반평생 거기다가만 몰두하셨고 맞습니다. 우린 또 각자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고. 라이프 스타일로 가면 되니까. 네. 또 궁금한 게 대표님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네. 계시죠? 하루에 공복 몇 시간 정도? 그때 너무 유동적으로. 네. 근데 16대 8을 가장 원칙처럼 여기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냥 내가 공복을 끝내는 타이밍이 끝나는 건데 특히 제가 만약에 운동을 되게 일찍 했어요. 일찍 하고 12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면은 16시간 정도로 지키는 사람들이 4시간을 제가 운동으로 단축시킨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필요한 영양소를 우선은 넣어줘야 된다. 타이밍에 맞는다 그러면 식사를 하는 건데 운동도 했는데 일도 너무 바쁘고 생활이 좀 안 맞는다. 그럴 때는 뭐 정말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장기전으로 가면 불편한 요소가 뭐냐면은 몰아먹어야 되는 거. 근데 몰아먹지 않으면 다음날 또 너무 힘든 거. 그런 거에서 오는 딜레마가 좀 커요. 그래서 마시는 거로 좀 보충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간편식으로라도 좀 보충을 해주려고 하고요. 네. 사람마다 그거는 너무 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네.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16대 8이나 뭐 18대 6 이런 네.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드리는데 그걸 드리는 이유는 안 해보신 분이니까 일단 약간 기성복을 한번 입혀보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산집 좋습니다. 가서 기장 자르고 하는 것처럼 네. 개인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16시간에서 23시간 사이에서 아주 유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을 안 재요, 그냥.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점심을 거르고요. 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배고플 때 먹고 배 안 고플 때 안 먹는 방식으로 했고 이거를 돌아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16시간에서 18시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시간을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끼니 되거나 때가 되거나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이게 그런 것 식욕이나 대사가 좀 안정화가 되면 배꼽 시계가 굉장히 정확해지거든요. 이걸 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처음에 해보시고 내 몸의 반응 보면서 걔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숫자 노름 안 해도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려요. 한 단지 계산도 사실 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크게 생각하고. 의미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저도 말은 이렇게 숫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편하니까. 이해가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그 감으로 때려잡는 건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이 좀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몸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지식이나 이거 없이 그냥 본능이나 그거로다가 충실하게 맞습니다. 딱 잡는 사람들도 있고. 감각적으로. 네. 제 친구 중에 그냥 대기업 직장인인데 내추럴 대회 프로인 친구가 있어요.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그냥 그 친구도 계산을 안 해요. 아예 받은 유전자. 아예 계산 안 하고 그냥 평소에는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가 아니라 그냥 햇반 몇 그램. 처음에 한 끼 200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이제 한 끼 180 줄이고 약간 요 정도로만 계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잠도 안 자요. 직장인이니까 뭐 회식이나 이런 거 많아서 1시 뭐 이때 퇴근하고 5시에 운동해요. 근데 지친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몸은 해가 갈수록 계속 커져가고. 근데 이런 괴물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무조건 빡세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절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과로사입니다, 진짜. 진짜 죽습니다. 네. 3일만 잠 못 자도 네. 온갖 몸에 부종이 오고 맞아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맞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좀 방관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진짜 소수의 사람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정말 소수점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치면 양극단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네. 보면서 저거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학이나 생리학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먹는데 마른 사람들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저는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뭔가 고장이 났겠지. 내분비계가. 근데 너무 멀쩡하고 건강하고 심지어. 저도 유튜브나 이런 과학 콘텐츠로 보니까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유전자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복되는 정도도 너무 다르고. 축복받은 거죠. 뭐 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천재들 보면 네. 쟤는 천재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막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재랑 일반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몸 쪽에서도 천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말씀 되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런 천재들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고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는 해보되.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대.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그것만 갖고 가지 마시고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라해 보시다가 나한테 맞는 걸 조금씩 수집하는 과정인 거죠. 네. 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대표님이 그 폭식증을 극복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폭식증이 진짜 엄청 심했어요. 뭐 피자를 2판을 먹고 막 그러고도 라면을 막 몇 개 끓여 먹고 그때 먹방을 했으면 아마 잘 됐어요. 개성을 하셨을 것 네. 같은데. 몸은 산만해지고 네. 빵도 그냥 한 앉은 자리에서 진짜 여기 상에 반 정도 가득 찰 정도로 한 번에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부터 좀 식탐을 좀 줄이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정말 거의 뿌리 뽑았다고 또 자신할 네.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음식을 먹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움직였고 많이 썼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많이 있어요. 식탐이 오히려 되게 많이 낮아졌고요. 정말 천천히 먹는 거? 이게 되게 진부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진리예요. 모든 음식을 천천히 먹고 고유의 모든 것들이 다 각자 갖고 있는 맛들과 식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음미를 하면서 이해를 해요. 이해 자체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 제가 되게 막 먹고 싶었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더 천천히 먹어요. 그래야 제가 이 음식에 지배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만큼 먹어도 사실 만족이 안 되던 것들이 정말 뭐 치킨 2-3조각 정도로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굳이 이거로다가 다 배를 채우지 않고 조금 더 나한테 유익한 것들로 구성을 하는 그런 유연함이나 그 통제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약간 마인드풀리스 이팅이나 네. 그런 쪽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음식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약간 예술 작품 감상하듯이 대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입을 먹더라도 좀 향유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만족감이 엄청 금방 찾아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억누르면은 욕망이 커져가니까 그렇죠. 함해야 될 것으로 머리에 인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님도 처음에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진짜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늦은 시간이고 당연히 지금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이럴 때는 그냥 생각 하나만 바꿔본 거예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먹고 그냥 내일 먹을 수 있고. 네. 근데 이런 생각에서 점점점 바뀌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기간을 설정을 하고 다이어트를 설정을 하고 그럼 이 기간까지는 되게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처럼 돼버리면 뭔가 지금 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은 그 희소성이 생겨버리죠. 네,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듣지 말라 그러면 더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을 역으로 좀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거나 제가 어떠한 기간 안에 뭔가를 준비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은 소량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또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연습을 하고 진짜 너무 먹고 싶고 지금 너무 허기지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양으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했죠. 연습인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한순간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아니고 어렵죠. 예, 단연간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죠.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 그냥 생각하고 남들은 어땠지 하고 검색해볼 거나 알아보거나 그럴 때 그냥 나한테 빨리빨리 시도해보는 거. 많은 시도해봤어요. 식이요법도 많이 해봤고 키토식도 다 해봤고 진짜 완전한 저탄 고지도 해봤고. 맞아요. 얘기만 나눠도 경험이 엄청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해봐야 나도 뭔가 그쵸, 할 말이 있는 건데 네. 안 해보고 들은 거로 말하면 그거는 그냥 네. 아는 척이 돼버리는 거니까. 내공이 좀 느껴졌던 독서 모임에서 대화 나눌 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 그럴까 깜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이 종사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도 운동인이면서 일반인이지만 사실 정체성은 식품업에 몸담고 계신 네. 거잖아요. 이 산업의 플레이어로서 바라보는 산업 그 네. 자체와 아니면 뭐 대표님이 사업을 하실 때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소비하기 전에 이런 원물 상태에 있을 때는 나쁜 기름이나 나쁜 음식도 없다고 생각은 하는 관점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메가6 뭐 이런 기름류가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면은 산업이 무너져요. 자, 만약에 콩기름을 전면 중단시켜 버리면은 다른 기름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치킨을 1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여서. 네. 근데 저도 이런 거는 사실 못 먹어요. 100번 튀긴 기름에 또 튀기거나 너무 탄 음식 이거는 분명히 안 좋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명백한 것들. 네. 근데 그 전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냥 경험해본 바로서도 그렇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냥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죠. 덜 먹고 살거나 조절을 해가는 거고 그런 관점이고 이게 사실 뭐 학문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가 밝혀지더라도 네. 그 연구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닐 수 있고요. 맞아요. 반대 진영에서 한 연구도 다 말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이게 몇 단계가 건너가서 도착하는 논리이긴 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개입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그 시장 생태계에 당연히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이것 좋지 않다 막 약간의 뭐 어떤 굉장히 좀 독성이 강한 그런 것처럼 설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진리일까? 저렇게 단정지을 수 있을 만큼의 진리일까? 약한 인플루언서에 시작이 돼서 그게 메가 인플루언서한테까지도 도달이 될 수 있고 네. 그 메가 인플루언서가 그런 것들을 설파하는 순간 사실 산업 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산업의 종사자들은 그게 생업인 거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너무 쉽게 말한다? 우린 생계가 달렸는데 저분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저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깊이 있는 지식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불편하죠. 솔직한 네. 말로. 근데 저도 이게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몰랐는데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몰랐고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이 무조건 공감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뭔가 하나가 무조건 옳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워졌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순이 아닌 게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제가 공격을 당하면 저는 제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제가 밥그릇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들도 실직자가 되는 거고 우리 공장도 뭐 저희 때문에 뭐 설비나 재료나 이런 거 다 사놨을 텐데 타격이 갈 거고 이게 너무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서 좀 발언에 소극적이게 되는 면도 네. 사실 없진 않습니다. 네. 너무 공감해요. 저도
거의 그 정도로 뾰족하게 가져갔었으니까 네. 그냥 아까 파지 줍던 할아버지가 드시던 보름달빵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처럼 그때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첨가물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먹지 말라 뭐 조심해라 막 이런 모든 화학적인 요소 첨가물 증점제 뭐 이런 유화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가격으로 가공식품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이게 기능적으로 우리 몸에 나쁠 수는 있대. 사회 구성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요. 네. 저도 매번 느끼는 좀 딜레마인데 네. 저도 이렇게 첨가물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게 나쁘다고 믿어요. 저는 기능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알려주기는 합니다. 근데 무조건 먹지 말라라고는 제가 못해요. 왜냐면 저도 먹어요. 안 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회식이 있으면 술자리 나가고 또 중요한 미팅에서 식사를 일반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하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 너무 길어져서 배가 엄청 고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일반식도 먹고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언행 불일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먹지 마라라는 말은 안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안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물질들이 엄청나게 독극물 같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악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콘텐츠 생산자로서 제가 해야 될 말은 충분히 불러서신데. 과학적 맥락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되게. 안 좋다고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과한 거죠. 뭐 많이 먹는 거. 그거는 네. 그렇죠. 명백하죠. 크리티컬하게 올 수 있는 거는 그 이유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증점제나 유화제 특히 이런 첨가물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뭔가 또렷하게 밝혀진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거를 얼만큼을 주입을 해야 사람한테 영향을 줄지 모르거든요.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식품에도 굉장히 소량이 다 소수점 단위로 쓰이는데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뭐 먹고 이렇게 가공식품들만 먹다 보면은 당연히 그 양이 굉장히 초과가 되니까 1년이 넘게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 실온에 노출이 돼도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내부 안에서도 뭔가 트러블을 주지 않을까. 과하게 먹으면 좋지는 않겠다. 근데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텐츠 생산자로서 참 딜레마인 게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과잉으로 드시니까. 네. 네, 그래서 안 좋다는 거 알려주고 많으면 나쁘다는 것도 알려주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의 뇌리에 남을 만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괜찮다 그러면 또 괜찮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많이 드시고 또 완전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너무 누르니까 폭식이나 막 이런 걸로 오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또 중간 지점에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찾는 게 최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지만 심심해요. 조금 더 자극적이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뇌리에 박히겠죠. 명확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딱딱딱 잡아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네. 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분들은. 난세에 나타난 영웅처럼 진리를 설파하는 무언가 그런 크리에이터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참 확률적으로 높을 수가 없죠. 그쵸.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 몇 가지의 맥락으로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 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이런 것들을 안정시켜 주려고 정말 수만 가지들의 기능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를 해요? 일단 세포가 거의 뭐 한 40조 개인가. 조. 네. 조라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 지구인이 70억 명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세포가 우리 몸에 이미 있는 거고 과학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게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지식이 이제 출현을 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왜냐면 현대과학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개 중에는 또 나쁜 악의를 갖고 만든 새로운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몇 년 있다 또 바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직 알 수 없는 세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인류는 아직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못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여기까지 오면은 저희가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그렇죠. 공상과학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곧 마이금을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이 브랜드 믿을만하다, 혹은 저 대표님 참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새로 생긴 채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도 구독해달라고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너무 모시게 된 이유가 참 좋은 회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어서 또 촬영을 한 거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해주실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06년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꽤 오래됐죠. 고인물이라고 하네 이런 네. 표현을 하죠. 썩은 물. 한 2세대쯤 될 거예요. 그 네. 배용준 님이 목장 열풍을 불고 네. 오던 그 시기 때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로 시작을 해서 참 많은 케이스를 겪어왔잖아요. 현 시점에 와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자 하거나 건강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정답은 없다. 네. 네, 정답은 없고 그냥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잘 맞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기를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극단적으로 따라가지도 말고 누군가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도 말고 네. 그냥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몸을 좀 소중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또 자기의 몸도 보답을 해줄 거예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 마지막까지 담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아무튼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이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